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KF-21 보라매를 하늘로 띄어올리며 차근차근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른바 선진국들이 모여 호기롭게 출발했던 꿈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야심차게 뭉친 GCAPU를 일컫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세 나라는 우리가 세계 방산의 룰을 바꾸겠다며 역사적인 공동 개발을 선언했지만 지금 그 무대 뒤에서는 끔찍한 타협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월 23일자 보도를 통해 GCAP 내부 상황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관계자의 충격적인 내부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국내 주요 군사 매체들 역시 조 단위의 혈세가 투입되는 GCAP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한 한국의 KF-21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오늘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왜 국제 공동 개발이 방산업계의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 붕괴 조짐이 대한민국 국방 우주항공 산업에 어떤 엄청난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군사 전문가의 냉혹한 시각으로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국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지분율의 함정입니다. GCAP의 구조를 보면 세 나라 정부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관인 자이고와 BAE 시스템스, 레오나르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세운 합작회사 에지윙이 양축을 이룹니다. 정부 측과 산업 측이 공식 계약을 맺어야 본격적인 자금이 돌고 개발이 시작되는 구조죠. 당초 이 첫 번째 계약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는 체결되어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이 수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계약은 완전히 올스톡 상태입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영국의 텅 빈 지갑입니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로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무려 280억 파운드, 한화로 약 56조 원에 달하는 재정 펑크가 발생합니다. 결국 영국은 국방 투자 계획 발표를 2026년 3월 이후로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일본까지 날아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영국의 헌신은 변함없다고 립서비스를 했지만 현찰이 돌지 않는 국제 협력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산 역사상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용의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올해 1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GCAP 개발 지출액이 당초 예상의 3배로 폭등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이탈리아가 부담하려던 1, 2단계 연구개발비는 60억 유로로 약 10조 원이었으나 현재 186억으로 치솟았습니다. 세 나라 전체의 초기 개발 총비용만 약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KF-21과 비교해 보십시오. KF-21은 체계 개발과 모장 통합을 모두 합쳐 약 8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4.5세대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띄웠습니다. 심지어 에이사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항전 장비를 100% 국산화하며 65% 이상의 부품 국산화율을 달성했죠. 반면 GCAP는 아직 설계도조차 제대로 확정짓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만 94조 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의 군 작전 요구 성능을 맞추려다 보니 항공기 비행 제어 법칙부터 항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누더기 코드가 되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4공이 많은 배의 결말입니다.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절박함은 안보 환경에서 기인합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2 전투기는 2030년대 중반이면 도태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위협에 직면한 일본으로서는 2035년 실전 배치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량형과 F-35를 넉넉히 운용하고 있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단일 기종의 완성보다 무인기와 위성 자산을 연동하는 최첨단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개념을 느긋하게 완성하려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은 지출을 억제하고 개발을 늦추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고 꼬집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도전이 필요한 일본과 재정 압박 탓에 시간을 끌고 싶은 유럽 간의 전략적 이격이 발생한 것이죠.
급기야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캐나다 끌어들이기라는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사반대입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면 지분율을 다시 쪼개야 하고, 이는 곧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일감 축소와 설계 주도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구하려다 2035년이라는 전력화 목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현재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들은 각자 자기 나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시 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금이 몇 주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관계자의 경고는 이 프로젝트가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GCAP의 표류는 전 세계 항공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초기 설계부터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해 블록 1, 2, 3로 단계적 진화를 거치는 한국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배가 산으로 가는 유럽, 일본 연합과 달리 우리는 8조 원대라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실전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KF-21이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5세대를 넘어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로 나아갈 때 지분 싸움과 예산 펑크로 허덕이는 GCAP는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리더십, 단일화된 요구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굳건한 국가적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독자 개발의 가시밭길이 결국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이었음을 세계가 다음은 25년 9월 22일 KF-21 400대 수출된다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를 둘러싼 국제적 관심은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한국이 만들어낸 4.5세대급 전투기 KF-21이 단순히 한국과의 전력 증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 중동까지 새로운 군사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와 디펜스 블로그 같은 외신은 KF-21의 가격이 미국산 F-35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스텔스 기능과 에이사 레이더, IRST 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온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F-21을 바라보는 관심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은 노후 전투기 FA-50과 F-5를 대체하기 위해 KF-21을 유력하게 고려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18D 대체 사업에서 KF-21을 후보군에 올려놓았고, 콜롬비아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리스트에 KF-21을 포함해 라팔, F-16, 그리펜과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과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수치로 확인하면 더 극적입니다. 현재까지 KF-21 도입 의사를 표명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요구 물량을 모두 합산하면 약 400대 규모에 달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확보할 최소 120대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항공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유지보수 및 성능 개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해외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며 한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단기간에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수출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일본의 개발 일정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중국 역시 KF-21의 확산을 경계합니다. 중국은 젠10, 젠20을 앞세워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 하지만 방글라데시, 태국 같은 신흥 시장에서조차 한국 무기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남아 지역에서 KF-21이 확산될 경우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KF-21의 경쟁력은 여러 외신에서 기사화한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F-35A 한 대 가격은 약 1,400억 원, 프랑스 라팔은 약 1,200억 원, 스웨덴 그리펜이는 약 8,500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약 900억 원으로 60%대 가격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 전투 능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무장 탑재량 7.7톤, 탐지거리 200km 이상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스텔스 성능까지 겸비했습니다. 블록2 단계에선 공대지와 공대함 무기 운용 능력이 추가되어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은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흥국들에게 KF-21을 가장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구축해온 방산 신뢰도가 KF-21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에 1,000대 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K9 자주포는 핀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며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 됐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성이 결합되어 국제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KF-21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블록1 기준으로 65에서 70%의 국산화율을 확보했고 블록2에선 엔진을 제외하면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장착된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한국은 이미 1만 파운드급 국산 제트 엔진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KF-21은 사실상 100% 독자 기술 전투기로 완성되며 미국 ITAR 규제를 피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흥국들에게 부품 조달 리스크가 없는 무기라는 막강한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F-35 도입국 중 상당수는 유지보수 비용과 ITAR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 예산 초과 문제는 국제적으로 반복된 논란거리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개발 초기부터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생산과 정비 라인을 구축했으며 필요할 경우 수출 대상국 내 현지 조립 라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보장하는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KF-21의 위상은 단순히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넘어 아시아 군사균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산업의 체면이 손상될까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젠10, 젠20이 KF-21과 비교되며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확보하는 국제적 영향력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군사와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해외에서 400대 가까운 수요를 끌어모으는 배경에는 단순히 값이 싸고 성능이 좋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국들이 실제 전장에서 이 전투기가 우리 상황에 맞다라고 느끼게 만든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KF-21은 개발 단계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드문 사례입니다. 시제기부터 부품 호환성을 크게 넓혀 서방제 무기와 유럽제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한 모든 무장 체계를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장에 대한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현존 전투기 중 가장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확장성 또한 세계 최강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처럼 미국제 AIM-10이 미사일과 동시에 러시아제 KH 계열 무장을 쓰는 국가들이 많은데 기존 미국산 전투기들은 이런 혼합 무장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구매국의 창고에 쌓여있는 무기부터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KF-21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수준을 넘어 동남아의 전자기 환경까지 맞춤형으로 세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열대우림 특유의 습도와 온도 문제 때문에 서방 전투기들이 센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이는 이 부분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했고 실제 시험
비행 때 고온고습 환경 재현 시험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에서 KF-21을 우리 기후에 맞는 전투기라고 부르며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400대 수요 전망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한국식 유지보수 시스템입니다. KF-21은 정비 편의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기체 패널을 한 명이 열 수 있을 정도로 모듈화했습니다. 미군의 F-35는 작은 부품 하나 교체에도 대형 정비창을 동원해야 하지만 KF-21은 최소 인력으로도 현장에서 빠른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리핀처럼 정비 인력이 부족한 나라에겐 이 차이가 결정적 매력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장 체계와 연계된 비밀스러운 업그레이드 계획입니다. KF-21 블록2에서는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인데 이미 내부에서는 사거리 800km 확장형을 연구 중입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해 필요한 원거리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서 KF-21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이 데이터 링크와 통합작전 체계까지 수출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KF-21을 도입하는 국가가 동시에 한국산 드론이나 유도탄을 구매하면 데이터 링크 통합을 통해 작전 네트워크를 바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무기를 구매했을 때 ITAR 규제로 막히는 부분인데 한국은 비교적 유연하게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작은 나토식 작전 체계를 손쉽게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400대라는 예상 물량은 단순히 많이 팔릴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치가 아닙니다. 국가별로 산출된 도입 필요량과 현지 군사 환경에 최적화된 KF-21의 강점이 만들어낸 현실적인 합산 수치입니다. 게다가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전투기 공급이 아니라 자국 환경과 위협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고 바로 그 지점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정리하자면 KF-21이 400대라는 전례 없는 수출 잠재력을 가진 이유는 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라는 뻔한 공식 때문이 아니라 기후 환경에 맞춘 설계, 무장 호환성, 정비 편의성, 맞춤형 데이터 링크 제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연계 전략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차별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